여러분 안녕하세요.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그 예외 처리, 그 다음에 함수의 프로토타입 선언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C++에서도 이제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자바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try, catch, finally 세 가지의 주요 이제 키워드를 써서 예외 처리를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을 하죠. 그래서 예외라는 게 뭐냐면 보통 많이 여기 보면 하드웨어 문제, 운영 체제의 설정이 이제 잘못된 경우, 또 라이브러리가 이제 임포트 했는데 패키지로 자바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이제 잘못할 수가 있죠.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든지, 문자열인데 숫자를 입력했다든지, 숫자인데 문자열을 입력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이제 좀 에러가 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레지스터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래서 이제 할당하지 못하는 기억 장치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마다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에 대한 매개 변수도 이제 자바에서는 다 이제 사전에 다 정의가 돼 있는데 그것 때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try라는 때 이제 수행되는 코드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수행이 된다 그러면 finally 안에 있는 코드가 이제 수행이 돼요. 그래서 finally는 이제 무조건 예외가 발생했든 안 했든 이제 다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try 안에 중괄호 안에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제 코딩하는 코드를 여기다 적고 요게 만약에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외 객체 매개 변수 1, 2, 3, n개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exception이라는 또 클래스를 써서 exception 매개 변수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다음 거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try, catch, 그 다음에 finally 있죠. 그래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건 exception인데 exception handling 예외가 발생했을 때, 즉 아래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할당하지 못하는 기억들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발생 상황을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하죠. 그 해당되는 거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finally 안에 있는 코드로 수행이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에 쓰고 있는 주요 객체들은 자바에서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건 애울 필요는 없지만 좀 보면 클래스를 찾지 못했다 수행하다가 그런 경우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이제 예외 객체를 써서 try catch finally 안에 요거에 대한 매개 변수도 이제 많이 있죠. 그 다음에 no such method exception 그렇죠? 메소드를 찾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file not found exception 파일을 찾지 못한 경우 interrupted IO exception 입출력을 이제 반복해서 하다가 잘못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예외 객체들을 또 자바에서 패키지로 이렇게 예외에 대한 객체들의 모음을 또 클래스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해당되는 객체마다 매개 변수들을 써서 해당되는 수행 결과. 쉽게 얘기하면 클래스 찾지 못했으면 클래스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이제 출력물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중단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디버깅 할 때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어디서 잘못이 있는지를 이제 요 예외 객체를 써서 사용하게 되면 디버깅 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바 배울 때 예외 처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자바 책에 다 try, catch, 그 다음에 finally라는 예외 처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한번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자바 책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try, catch, finally 세 가지 용어를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토타입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는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죠. 어떤 우리가 결과물을 만드는 제품이나 뭐 작품 또는 뭐 프로그래밍 어떤 솔루션 뭐 플랫폼이 됐든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미리 사전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들어서 잘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작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프로토타입은 C를 예제로 좀 보면 C 언어 이제 자바에서는 메소드를 구현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함수의 원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 보통을 함수를 이제 추가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과 이제 오른쪽에 예2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함수가 많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몇 개 없으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쓰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보통 메인 함수 코드를 쓰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요 int, func 갈로 열고 inti, intj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갈로 func 함수 코드 뭐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게 함수의 원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원형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위에 이제 요게 원형인데 요거는 이제 함수 코드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t라는 건 func라는 모듈이 수행되었고 난 후에 반환되는 값이 인티저라는 거예요. int라는 게. 그 다음에 func 요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i와 j라는 매개 변수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받아들이는 이제 i도 정수형이고 j도 정수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매개 변수 파라메타를 입력을 받아서 func 함수 코드를 수행한 다음에 요 안에 이제 return func라는 걸 쓰게 되면 이제 func 값이 정수형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인은 이제 똑같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 안에 이제 보이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이제 메인이라는 건 리턴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받는 것도 없는 경우. 왜냐하면 메인이 항상 먼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인 안에서 요 func라는 함수를 부르는 거죠. 필요할 때. 그때 뭐 func 5, 10 이러면 i가 5고 j가 10을 받아서 func에서 수행해요. 그래서 뭐 sum은 a 더하기 b다 그러면 15 값을 리턴해주는 func가 5 더하기 10이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함수를 쓰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앞에서 선언했었던 정의했었던 int func의 func 함수 코드를 뒤로 오른쪽에 있는 걸 뒤로 넘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메인 앞에 반드시 요 프로토타입 요걸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int func inti, intj 요거를 반드시 이제 적어 줘야 돼요. 요걸 안 적어 주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나죠. 그래서 요 int func 함수 코드까지 해서 맨 위에 적어 주든지 메인 앞에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뒤에 놓고 할 때는 앞에 있는 요거를 프로토타입 선언을 반드시 먼저 해줘서 메인을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int, func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앞으로 프로토타입을 선언한다. 그렇죠? 함수를 선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623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코드를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까 싶어요. 그렇죠? 그 7번 문제를 보면 그 이러한 연산자는 제가 말을 좀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린 것 같은데 저기 그 비트 연산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int a는 3, 이제 정수형인데 a는 3이고 b는 6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cd도 정수형이고, 이제 여기서 보면 c는 a and b, 그다음에 d는 a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일자형 있죠? 이게 그 키보드에 보면 여기 그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거 원화 표시 위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e는 a 꺽쇠 b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비트 연산자에서 보면 그 AND는 이제 AND 표시예요. 이거는 이제 두 비트를 비교를 해서 각각 순서대로 비교를 둘 다 1인 경우만 1인 값을 갖는 경우. 그다음에 OR 일자는 OR 하나만 1이라도 1의 값을 갖는. 그다음에 꺽쇠는 XOR 비트 exclusive OR 같으면 0 다르면 1.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3이니까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0, 0, 1, 1이죠. 그렇죠? 2 더하기 1은 3이니까 0, 0, 1. 그 다음에 6은 뭐냐면 0, 1, 1, 0이에요. 이진수로 바꾸면. 4 더하기 2는 6이니까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C 값은 A and B니까 그 0, 순서대로 비교하는 거죠. 4비트니까 각각. 오른쪽에 첫 번째 비트부터 볼까요? 오른쪽에 1, 3은 이제 1이고 6은 0이니까. AND는 둘 다 1인 경우만 1이라고 그랬으니까 0이죠. 1, 1이니까 1이고 0, 1이니까 0이고 0, 0이니까 0이에요. 그 AND 연산자를 통용하게 되면 둘 다 1인 경우만 1이니까 각각 비트 단위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 각각. 그래서 0, 0, 1, 2, 0은 이제 10진수로 여기 출력하는 게 CDE니까 이게 %D라는 게 정수형으로 출력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E 값이 출력이 돼요. C 값은. D는 뭐냐면 OR 연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만 1이라도 1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트, 뒤에서 두 번째 비트가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비트도 1이고, 이제 3개 비트, 뒤에서 3개 비트가 다 1의 값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0, 1, 1, 1. 이거는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R 연산자는 하나만 1이라도, 뒤에서부터 보면 1, 0은 1이죠. 1, 1은 1이고 0, 1은 1이고 0, 0은 이제 1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라는 게 exclusive라는 거예요. exclusive. 그렇죠? 그래서 exclusive OR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그렇죠? 같으면 0, 다르면 1. 그래서 0, 0은 둘이가 같으니까 0이고 0, 1은 다르니까 1이고 1, 1은 같으니까 0이고 1, 0은 다르니까 1이에요. 그렇죠?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면 1, 0은 다르니까 1, 1, 1은 같으니까 0, 0, 1은 다르니까 1, 0, 0은 같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얘를 0, 1, 0, 1을 10진수로 바꾸면 1 더하기 4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5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2번이 정답이죠. 275.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이제 부족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 연산자도 간혹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요 세 가지 AND 연산자, OR 연산자, 그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익스클루시브 OR인 경우는
그 오화 연산자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같은 경우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같은 경우 0, 다른 경우 1. 그죠? 근데 오화 연산자는 하나만 1이라도 다 1이니까 그죠? 0인 경우만 0이고 그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거죠. 오화 연산자는. 근데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자에서는 이제 둘 다 00이거나 11인 경우만 0이 되고 1001인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